자,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2주차에서 40분 강의 지금 첫 번째 거 했고요. 두 번째 거 이제 30분 남은 거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진행했죠. 그래서 5대 영양소랑 물까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럼 넘어가면 뭐 이제 일반적인 내용인데 영양소 영양 설명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세 번째 이런 말이 있죠.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어 식품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영양소를 필수 영양소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단백질에서 제가 이런 말씀은 아까 안 드린 것 같아서 잠깐 첨언 드릴게요. 단백질은 가장 인체 맨 마지막에 이제 흡수될 수 있는 마지막 단위를 이제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아미노 애시드라고 부르는데 그 아미노산이 이제 맨 마지막에 소화되는 그 흡수되는 맨 마지막 단계를 말하는데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꼭 그런 것들이 있어요. 식품으로만 먹어야 되는 것들. 그런 거를 우리가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어로는 essential amino acid라고 불러지는데 이 필수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아미노산 20개 중에서 9개는 우리가 우리 몸에서 스스로 알아서 생기지가 않아요. 11개는 불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그건 알아서 생겨요, 몸속에서. 근데 신경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은 우리 몸에 알아 생기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챙겨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떡 개발을 할 때 이 9개의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히 들어있는 그런 식품 소재를 잘 섞어서 같이 했을 때 좋을 것 같다는 기분이 들어요. 자, 그럼 소위 말하는 그냥 우리가 밥을 먹을 때 쌀이잖아요. 근데 그 쌀을 먹을 때 우리가 약식 동원이라고 밥을 다 잘 먹으면 굉장히 건강하고 좋은 줄 알지만 어, 이 쌀이라고 하는 백미에 부족한 필수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럼 그거를 보완해 주는 게 소위 말하는 콩이라는 거죠. 그 콩 속에 쌀이 부족한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쌀과 콩을 같이 먹는 게 콩밥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콩밥으로 먹었을 때 단백질의 보충 효과가 생길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콩사기라든가 콩을 기반으로 한 여러 가지 떡들도 많고 저도 개인적으로 콩이 들어간 떡을 좋아하는데 이제 콩은 단백질 중에서도 필수 아미노산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몸에서 생성되지 않는 그런 아미노산을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불러지는 것도 아까 제가 소개를 안 드린 것 같아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은 뭐 잠깐 쉬어가는 타임으로 몸에 좋은 음식을 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해놨는데 이런 성분들을 쭉 제가 몇 가지 슬라이드를 보여드릴 텐데 이제 넘어가시면서 우리가 떡을 개발할 때 기능성 떡을 개발하거나 일반 떡을 개발할 때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한번 봐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건 몸에 뭐 유익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뭐 브로콜리 해가지고 브로콜리 스프라웃이라고 불려지는데 이 브로콜리라는 식물로 우리가 위암 억제를 가능하게 했다. 그래서 위암에 문제가 되는 두 번째 줄에 있는 뭔가 헬리코박터 그 파이로리균의 그런 활성을 좀 죽일 수 있다. 뭐 이런 게 임상적으로 발견이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숙속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브로콜리는 뭐 여러 대장암이라든가 이런 위암이라든가 이런 우리 장기에 생기는 그런 암들을 예방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떡에 브로콜리 같은 것도 첨가할 수 있는 방법이 당연히 여러 개 있겠지만 브로콜리 위암 억제라고 소개드렸고 그다음 대표적인 레드푸드라고 보여지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토마토인데 토마토는 밑줄 쳐 있는 것처럼 라이코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라이코펜이라는 게 특별히 암 중에서 폐암에 좀 스페시픽하게 작용한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코펜 이 빨간색 식품 대부분 들어있는데 뭐 밑에 토마토, 뭐 사과, 고추, 팥, 석류, 대추, 뭐 미제 딸기, 뭐 수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담배를 피는 좀 폐암 위험군이라 불려지는 흡연자들한테는 토마토 주스라든가 토마토를 기름에 볶은 음식 같은 경우는 인체에 유익하겠죠. 이런 식으로 보완이 되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은 또 색깔별 여러가 있는데 이제 옐로우 식품 주황색이죠. 그러면은 베타카로틴이라 불려져요. 아까 말씀드렸죠. 베타카로틴은 당근이라고 지금 표현 사진도 당근인데 이제 당근은 비타민 A는 정자 형성, 뭐 면역 증강, 성장에 필요한 영양소이다라고도 얘기 나오고 비타민 A에 써 있죠.
이 앞에 이제 비타민 A의 전구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체 유익한 기능을 한다라고 되어 있고, 라이코펜 방금 설명 드렸죠? 붉은색 식품 폐암에 좀 더 작용할 수 있고, 세 번째 줄에 관상동맥 질환에 경감시킬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녹색이야말로 뭐 기본적인 모든 식물들을 다 포함할 수 있겠죠. 뭐 녹차부터 해가지고 양파, 뭐 되어 있겠지만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이에요. 플라보노이드. 이 플라보노이드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이 있는데 세 번째 줄에 뭔가 혈전이라고 하는 피 찌꺼기, 피 응어리를 생기는 걸 막아주게 된다는 콜레스테롤 작용도 좀 기능을 떨어뜨리게 하고 양을 줄이게 한다는 것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은 이제 블랙푸드라 해가지고 뭐 안토시아니딘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역시 이것도 뭐 여러 가지 암 예방도 포함이 되고 뭐 흰머리를 검게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철분도 돼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콩이에요. 검은 콩, 흑임자, 흑미, 뭐 포도 껍질도 사실은 뭐 자색 검은색이잖아요. 뭐 적포도주, 자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경우도 굉장히 인체에 유익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적포도 잠깐 소개드리면 적포도주가 이제 레드 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레드 와인을 많이 먹는 나라는 프랑스, 유럽 같은 나라인데 그런 나라에서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는 말 용어가 있어요. 프렌치 파라독스. 프렌치 그런 프랑스 사람들의 파라독스는 뭐 뭔가 논리에 안 맞는 이런 표현인데 프랑스 사람들이 사실 고기를 많이 먹잖아요. 육류 섭취를 많이 우리나라도 훨씬 더 많이 해요. 근데 그 나라 사람들이 더 관상동맥 질환이 위험이 더 낮아요. 또 혈관 건강에 좋다는 의미겠죠. 그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적포도주를 늘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느끼한 류의 그런 고기 지방들을 많이 섭취하는 식문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관상동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질환으로부터 예방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약간 그런 파라독스한 그런 표현을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해한 걸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중화가 된다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음주 문화가 무슨 소맥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겹살에 소주라든가 뭐 치킨에 맥주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적포도주가 그만큼 많이 활성화되어 있진 않아요. 그래서 와인을 먹는 문화가 많이 있기도 하지만 육류를 많이 먹는 거에 비해서는 적포도주의 그런 양이 많이 적기 때문에 적포도주는 어쨌든 술의 개념이지만 이 적포도주의 그런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안토시아닌 같은 그런 폴리페놀 성분의 이런 항산화 기능 또는 여러 가지 어, 그런 몸에 좋은 기능에 대해서는 포도 주스나 포도즙을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혈중 콜레스테롤이나 몸에 있는 기름들을 제거할 때 또는 여러 가지 항산화 기능을 우리 몸에 발휘하고 싶을 때 포도 같은 것들을 먹을 때는 껍질째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농약을 제거하고 껍질을 빼고 피를 빼고 과육을 먹어버리면 포도의 알맹이는 이런 소위 말하는 보라색 계열의 그런 안토시아닌이 아니에요. 폴리페놀이 없어요. 거기는 당분이나 여러 가지 뭐 다른 성분들 당은 들어있겠지만 과일을 먹을 때 중요한 점은 과피와 과육을 동시에 먹어야 한다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인 경우는 전부 식물이잖아요. 이 식물은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리고 움직일 수 없지만 뿌리를 내린 곳에서 줄기를 타고 이제 잎에서 이제 꽃이 피고 이제 뭐 열매가 생기는데 이 열매는 움직일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식물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또 벌레도 그렇고 먼지도 그렇고 박테리아 등등 여러 환경으로부터 그 식물을 스스로 보호하기 위한 그런 기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전이란 바로 껍질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껍질이 잘 그 안에 있는 과육을 보호했을 때 그 껍질의 항산화 기능을 우리가 생태계의 이 먹이 피라미드 상에서 인간들은 그런 과일의 껍질, 과일의 전체를 섭취하면서 건강을 챙기게 되고 우리 같은 그런 고등생 동물 인간들 외에도 다른 동물들은 실제로 밀림이나 생태계에서 몸이 안 좋을 때 동물들은 식물을 먹으면서 몸을 케어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느 순간 너무 현대화되면서 우리가 뭐 동물이 아닌 뭔가 기계처럼 그렇게 돼버려서 식물을 안 먹고 가공식품 위주로 정크푸드 위주로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는 그런 문화가 많이 접해져 있어서 뭔가 혼자 살거나 아니면은 뭔가 제대로 챙겨 먹지 않는 사람들의 군에서는 채소나 과일을 먹는 그 빈도수가 떨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비타민이나 무기질 같은 생리활성 조절 영양소의 섭취가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몸의 그런 생리활성이 떨어지게 되는 결국에는 건강을 잃게 되는 이제 그런 악순환이 일어나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포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귀해요. 그래서 이 포도당 첫 번째 설명드렸죠. 제가 글루코스라고 했던 탄수화물의 맨 마지막 소화 단계 물질, 소화될 때 그 물질, 최종 단계 물질은 그 포도당의 포도가 이 그레이프라는 포도예요. 그래서 그레이프 슈가라고도 불러요. 또는 글루코스라고도 부르고, 그래서 이 글루코스가 포도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그래서 포도 같은 색깔의 과일, 자색 식물이 뭐 고구마도 될 수 있겠죠. 포도도 되겠고, 뭐 가지도 되겠고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일상생활 식습관에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런 것도 우리가 떡이라고 하는 뭔가 우리의 주된 그런 테마 안에도 잘 녹여낼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시면은 뭐 이거는 그냥 보시면은 성인병에 적은 양파 씻는다. 양파 뭐 당연히 중요하고 우리가 차이니스 푸드에서 중국 음식에 양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양파를 많이 먹기 때문에 느끼하긴 하지만 MSG가 많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하는 그런 증후군이 생기기도 하지만 양파가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국 음식에 가치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그런 논평도 있었어요. 그래서 양파는 우리 그 소위 말하는 비만 세포의 그런 축적을 좀 막아주기도 하고 우리 당의 피를 맑게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중요한 기능들이 있어서 양파도 우리 식습관에 많이 우리 식생활에 노출되도록 우리 식단 관리할 때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두릅 뭐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신장 기능 다섯 번째 줄에 있죠. 1, 2, 3, 4, 5 신장 기능을 좀 강화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고 신장병을 앓거나 소변을 자주 보는 사람들에게 완화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음, 뭐 신장이란 소위 말하는 우리의 독을 풀어주는 기관이에요. 간과 더불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기관이고 요게 좀 많이 무너졌을 때 건강을 많이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심해야 되는 그런 기관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런 신장 기능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릅도 굉장히 유익한 식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이런 것도 우리가 떡 개발할 때라든가 뭔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으면 어플라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면은 뭐 정력인데 이거는 여러 가지 뭐 피의 흐름까지 맑게 하는 그런 기능도 포함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뭐 스태미나나 뭐 에너지라고 표현 되겠지만 이건 이제 피의 흐름을 원활하게 한다는 표현으로 잠깐 소개시켜드리면은 장어나 복분자는 값진 궁합식품으로서 역시 피의 흐름을 좀 더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태미나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시고요. 마늘 생강 마찬가지로 마늘과 생강 마늘 뭐 그 우리가 단군 신화에서 곰이 마늘 먹고 살아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가 마늘은 우리가 아시아 계열의 사람들은 음식에 많이 먹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국가들도 있어요. 근데 마늘의 중요한 생리 기능 중에 하나가 이 스콜디딘이라는 성분인데 이 스콜디딘 성분이 굉장히 혈액의 그런 정화에 효과를 준다고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피를 맑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 소위 말하는 심혈관계 질환에도 좋고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음경 강화에 도움을 된다고 임상적으로 이미 드러나 있어요. 그다음에 부추, 새우인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 뭐 부추, 새우는 뭐 공화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새우가 다 좋은데 새우에 페니랄란이라고 하는 그런 아미노산이 여러 가지 뭐 성욕 증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이 들어있긴 한데 새우는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 고콜레스테롤의 기능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부추 좋은 새우 음식점 가면 부추가 같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강화된 것을 좀 중화시키고 그리고 새우의 껍질 같이 먹어야 되는 이유도 콜레스테롤이 워낙 높고 새우의 껍질 속에 뭐 소위 말하는 키토산이라고 하는 좋은 또 유효 성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새우나 갑각류의 껍질을 많이 먹도록 그렇게 우리가 권장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예요. 낙지 표고버섯인데 낙지는 뭐 정통 대표적인 그런 스테미나 강화 식품이에요. 뭐 누워있던 소가 일어난다고 얘기할 만큼. 근데 역시 낙지 역시 새우랑 마찬가지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기 때문에 그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중화할 수 있는 표고버섯 같은 거와 같이 드시는 게 우리의 그
구강식품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낙지와 표고버섯을 같이 드시면서 콜레스테롤을 줄이는 역할을 표고버섯이 해주고 낙지 역시 우리 그 스태미나를 강화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같이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 더덕 과목인데 더덕은 사포닌이라고 하는 유해 성분이 들어있어요. 더덕이나 도라지 같은 거에 들어있겠죠. 또는 뭐 홍삼 같은 경우도 들어있어요. 사포닌이라는 건 다당류예요. 이 다당류가 고분자 물질인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역시 피를 맑게 해요. 그래서 뭔가 혈액의 정화에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 근데 이제 이거 지방과 단백질이 부족해, 영양소가 좀 부족해서 더덕에 부족한 영양소를 검은깨로 좀 보충해서 같이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드시면은 도움이 된다는 말씀이고요. 오미자와 인삼 마찬가지로 역시 이렇게 면역력을 증가하는 인삼과 몸을 보온하는 그런 오미자 5가지 맛이라는 그런 거잖아요. 오미자차 많이 드시는데 뜨뜻하게 이렇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근과 양파 이거 마찬가지로 역시 피를 맑게 해줘요. 그래서 혈액을 정화하기 때문에 뭔가 그 정력 강화, 스태미너에 도움이 된다고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자, 이제 그럼 그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저희가 아직 시간이 좀 돼 있으니까 진행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원론적인 내용인데 좀 지루할 수 있지만 잠깐 소개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이제 우리 식생활이 현대화되기 전 아주 미기했을 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지금은 굉장히 예전에 그런 우리 어려웠던 시절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라든가 그 더 이전 세대 어려웠던 시절 세대가 지금 사실 아니지만 첫 번째 우리의 식생활은 식량 부족 시대였어요. 그래서 뭔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잖아요. 일제 시대부터 해가지고 6.25 전쟁도 일어나고 뭔가 정말 먹을거리가 없어서 고생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제시대에 의해서 바로 또 6.25 일어나고 뭐 전국의 토지가 뭔가 피폐화되면서 실제로 유엔에서 구호식품을 받아서 겨우 연명하거나 미국에서 도움 받아가지고 식생활을 연명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 새마을 운동이 전개되면서 재분산업이 발전하게 되고 밀가루도 먹게 되고 쌀도 먹게 되고 근데 좀 분식을 많이 먹도록 이제 밀가루도 먹게 하는 그런 운동들이 일어나서 과자나 빵, 국수 같은 것들을 많이 먹게 되는 시절이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이었어요. 두 번째는 식품 풍족 시대인데 식품이 이제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죠. 그래서 낙농업이 발달하면서 이제 청량음료, 콜라 같은 것도 먹게 되고 술도 먹게 되고 벼도 이제 재배가 돼가지고 뭐 쌀도 많이 먹게 되는 시절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식생활 수준이 많이 향상이 됐는데 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 연도별을 따라 가지고 우리 나라에서 직접 자급할 수 있도록 자급이라는 게 이제 수출을 안 받고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고 우리나라에서 알아서 이렇게 자급할 수 있는 자급률이 점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바로 지금 이 시대예요. 제품 차별화 시대라 불려져지는 지금 이 시대에 2020년이니까 좀 당연히 너무나 현대화된 그런 시대잖아요. 소득이 증가하게 되고 GDP가 올라가게 되고 교통통신이 발달해서 유통업도 발달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심지어 핵가족화 돼가면서 음식 문화도 달라지게 되고 외식을 많이 하게 되고 인스턴트를 먹게 되고 가공식품 먹게 되고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제품을 차별화하게 되는 시대가 돼서 오히려 요즘에 뭐 슬로우 푸드를 먹는 운동이 생기고 한식을 더 많이 먹자라는 운동이 생기고 한식을 세계화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운동이 생기게 되고 그렇게 더 오히려 뒤쪽으로 레트로하는 더 뒤에 전통화되는 부분을 더 많이 살리려고 애를 쓰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 세분화 시대가 돼서 음식물은 풍족해지고 굉장히 많이 퓨전화되고 개발화되고 다양화되긴 했는데 문제는 여러 가지 우리 가공식품 등이나 뭔가 콜라 같은 경우 너무 많이 먹게 되면서도 문제가 많이 생기게 된 거예요. 건강을 잃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음식 문화가 서구화되면서 서양에서 생기는 병들을 다 갖고 오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한식 문화였기 때문에 옛날에 없었던 그런 만성 질환들이 지금은 너무 많이 생기게 돼서 이제 골치 아파지게 된 꼴인데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콜라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 이제 콜라의 80%는 거의 설탕이에요. 탄산, 설탕 등등 들어있는데 설탕 같은 이런 담당류를 너무 많이 먹게 됐을 때 머리가 멍청해지거나 아니면은 뭔가 당연히 뼈가 삭게 되는 문제도 되고 집중력에 저하되는 문제도 생기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정크푸드 같은 경우는
아까 지방에 설명 안 드렸는데 트랜스 지방이라는 걸 많이 먹게 돼요. 그랬을 때 감미로 성분에 들어가야 되는데 여러 가지 빵이나 뭐 과자 같은 것이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게 1% 미만으로 넣게 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트랜스 지방이라는 건 인간이 만든 지방이에요. 인공적인 지방이기 때문에 당연히 맛이 좋고 이제 감미에 좋은 기능을 발휘하기도 하지만 이게 1% 이상이 들어가는 식품을 너무 자주 먹거나 문제가 됐을 때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품 부족 시대, 풍족 시대, 차별화 시대까지 거쳐오면서 이제 우리 인간의 좀 더 명밀한 현명함으로 건강 지켜가면서 다양한 식품을 받아들이는 문화를 좀 더 잘 세팅할 수 있도록 애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식생활 변화에 따른 한국인의 영양 문제예요. 뭔가 변화에 따르니까 예전에는 없었던 병이 식생활 변화, 식생활이 바뀌어지면서 이제 새로운 영양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이제 여기 두 번째 보시면 식물성 섭취가 감소되었다. 동물성 식품을 많이 증가하게 됐다 해가지고 식물보다 동물을 많이 먹는 약간 서양 문화, 서양 음식, 서양식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이겠죠. 그 유제품이 증가. 그러니까 유제품이라는 게 뭐 우유, 치즈, 뭐 요구르트, 요거트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많이 먹게 되고 그랬을 때 이제 여러 가지 뭐 지방이겠죠. 우유라는 게 지방 성분이 들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뚱뚱한 사람들은 저지방이나 탈지 우유를 먹으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도 같이 이어질 거예요. 그리고 칼슘 섭취를 하려고 우유를 굳힌 뭐 치즈 같은 게 먹게 되는데 어쨌든 가공식품이니까 너무 많이 먹게 됐을 때 비만을 유발하게 되고 문제가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네 번째 보시면 악성 신생물 이게 암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성 종양, 악성 종양이죠. 악성 종양, 양성 종양은 전이가 안 되는 거. 그럼 뇌혈관 질환, 고혈압성 질환, 만성 간질, 당뇨병 같은 국민 보건 문제에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서구화된 문화, 너무나 느끼한 걸 많이 먹는 문화, 빵 같은 것도 너무 많이 먹게 되는 문화가 생기면서 이제 국민 보건에까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생기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책생활 변화로 인한 쌀 소비량 감소. 뭔가 이제 쌀인 우리가 슬로우 푸드를 먹을 때 쌀을 먹을 때 밥이잖아요. 그럼 밥과 국과 찌개 반찬을 먹는 문화에서 이제 다른 국수라든가 뭐 파스타라든가 뭐 피자라든가 뭐 치킨이라든가 다른 걸 먹으면서 쌀 소비를 전혀 안 하게 되는 10년까지밖에 안 나왔는데 그게 더 많이 감소됐어요. 그래서 이런 슬로우 푸드를 다시 재현하자는 문화가 그렇게 생기는 거예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고 찌개를 끓이고 국을 끓여서 국물 위주로가 아닌 건더기 위주로 건강하게 먹자는 그런 운동이 생기는 거겠죠. 자, 그래서 좀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라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면 외식 산업이라는 개념이 생기는데 이제 외식이란 밖에서 먹는 걸 전부 다 말하는 거예요. 가정 이외의 장소에서 행하는 모든 식사의 통칭. 그래서 이제 뭐 밖에서 편의점에 서서 먹든 아니면 식당에 가서 먹든 회사 내 브레스트에서 먹든 전부 다 집에서 먹는 거 아니니까 다 외식이에요. 근데 우리 식생활 보시면은 아침을 만약에 바빠서 아침을 만약에 집에서라도 안 먹었다면 직장인이나 학생들은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 계시겠지만 일반적인 시절이면은 당연히 점심을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드실 거잖아요. 그리고 뭔가 야근 문화라든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경우는 집에서가 아닌 또 저녁도 집에서 먹지 않는 밖에서 외식하는 거의 3분의 2는 외식을 하고 3분의 1을 집에서 안 먹으면 거의 다 100% 외식을 하는 문화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많이 못 만나게 되고 핵가족화가 되고 또 가족 간의 그런 끈끈함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화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외식산업이라는 게 뭐가 있는지 보시면은 프랜차이즈라는 것도 있고 뭐 테이크아웃, 카페, 패밀리 레스토랑, 뭐 통닭, 치킨 뭐 이런 것들 김밥 같은 경우 전부 다 밖에서 먹기 편하게끔 다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집에서 먹지 않고 밖에서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다시 회귀해서 집에서 슬로우 푸드로 된 음식을 먹도록 우리가 지금 그런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 건강을 너무 많이 상하게 되고 적절하게 비율이 맞으면 되는데 뭔가 거의 70%, 75% 이상을 외식을 하거나 거의 100%로 외식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밖에서 먹는 음식의 그런 건강 지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떡을 만들 때도 뭔가 건강 지향적인 지점을 가미한
안전하고도 건강을 지향하는 그런 떡이다라는 건강 지향을 넣은 가미한 그런 떡 개발하게 된다면 좋은 마케팅 그리고 좋은 국민 보건 관련 소재로도 같이 이용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떡이란 자체가 이제 슬로우 푸드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고 빵이랑은 다르게 영양적으로 영양 과학적으로 좀 더 유익하다고 표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외식 문화를 어, 당장 바꿀 수는 없겠지만 외식 문화에서도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전에 그런 문화로도 같이 병합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당연히 소득이 늘어서 그런 거예요. 예전에 어렸을 시절에는 당연히 이제 그런 주머니 사정이 어렵기 때문이라도 밖에서 먹는 그런 비율은 거의 낮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은 소득이 늘었기 때문이라도 좀 다양성을 존중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먹고 집에서 그런 거 뭔가 이제는 뭐 도시락 같은 것도 예쁘게 해가지고 다 집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문화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냥 관광 산업의 발달, 관광과 여가가 발전하면서 뭔가 이제 외식 산업이 많이 이제 올림픽 생기면서도 우리나라에 그런 프랜차이즈가 많이 들어오게 됐고 뭔가 미국에서 생긴 유명한 그런 프랜차이즈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핵가족화되면서 여성의 살림집 증가. 뭔가 여성들이 사회에 많이 나가게 되고 우리 어머니들도 많이 일을 하게 되면서 집에서 먹는 가정식의 비율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이제 흐름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어머니들도 일을 하게 되고 여자들도 일을 하게 되고 그런 여성의 사회 진출이 많아지게 되면서 당연히 집에서 먹는 문화가 많이 좀 쇠퇴가 된 거겠죠. 맞벌이 가구 증가 당연하겠죠. 이제 그렇게 지금은 다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독신 생활자 증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져 가지고 뭔가 밥과 찌개와 국과 반찬을 그렇게 해서 먹는 시대가 아닌 그것조차도 시켜 먹든지 아니면은 다 되어 있는 걸 사 먹는 약간 그런 문화가 정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간 가치 상승, 뭔가 다양성,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라도 슬로우 푸드화 되는 그런 옛날에 그런 우리 할머니와 어머니의 시대와는 좀 다른 시대를 살려고 하는 야간 활동 인구의 증가, 밤에도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녁도 집에서 잘 이렇게 밥을 지어서 먹는 문화가 생기지 않게 되는 그런 꼴이 되는 것 같아요. 자, 넘어가서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별로 이제 외식 빈도를 설명하고 있는데 외식 빈도는 거의 안 한다, 하루 2회 이상 익히는데 당연히 대도시의 비율이 좀 더 당연히 높아요. 그래서 외식 빈도는 당연히 도시가 읍면 지역보다는 많이 먹는 내용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뒤에 넘어가면 또 시간 너무 많이 길어지니까 자, 오늘 2회차 여기까지 마무리 짓고 여러분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다가 다음 주에 또 3회차로 뵙도록 하고 3회차까지 하면은 그 4월 달까지 끝나니까 5월 달에 이제 대면 수업으로 만날 수 있겠네요. 자, 이번 주까지 요거 하고 다음 주까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뵙고 5월 달은 5월 2일이 아마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저희 이제 성결대학에서 만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어요.